자, 여러분과 함께 회계원리의 실전 문제 해서 1번부터 저희들이 16번부터까지 풀도록 하죠. 맨 먼저 회계 처리의 재무제표상의 과목과 금액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실용적 방법을 취한다. 무슨 원칙이냐? 중요성 원칙이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정 과목으로 얘기를 하자 이럴 때 계정 과목에는 상품이 너무너무 어떤 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이다, 매출이다, 달마다 보따리 사는 2월 상품이다. 이렇게 셋으로 분리하는 걸 인정하겠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되는 걸 갖다 우리가 왜 들었냐?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성에 의하여.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하다 그럴 때 통합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럴 때는 묶거나 어떤 거 잡수익, 잡손실, 잡수익이다, 잡손실로 묶어라 이렇게 되지. 이와 같이 계정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통합해서 묶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중요성 원칙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금액을 표시할 때도 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럴 때는 반올림. 예를 들어서 23만 2,752원이다. 이걸 갖다 752원을 갖다 없애가지고 그냥 23만 3천원 반올림하라.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반올림하자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 원가의 중심이 되는 예를 들어 23원 27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3원 27전 이건 어떻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원가까지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까지도 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상품처럼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도 인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묶어줘라. 잡손실로 묶어라. 이렇게 묶어줍니다. 반면에 금액을 표시할 때도 소수 이하의 자리는 예를 들어 반올림을 시킬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소수점 이하까지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우리는 어떠냐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원칙을 중요성 원칙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중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게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분의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런데 뭐 보증금을 돌려받다 돌려받아서는 그 현금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유 재고 자산을 3년 만기 채권으로 팔았다. 그럼 상품은 재고자산, 유동자산은 감소됐는데 받은 대가는 비유동이란 말이야. 유동이 아니란 말이야. 그로 여기에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놨는데 제가 너무 미주알 고주알인 부위는 없애는 쪽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죠. 다음 중 원칙상 재무제표 작성에 표시에 능력이 없는 계정. 전에도 말했지만 가계정을 얘기한다. 다른 모든 계정은 다 재무제표에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 출장 갈 때 종업원에게 출장비를 어림으로 줬다. 가급금. 출장 가서 돈을 보내왔는데 수금은 수금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금이 아니다. 그럴 때 가급금, 가수금은 다 임시계정, 가계정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임시계정이다, 가계정이라는 말을 썼죠.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재고자산,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품이다, 제공품이다, 이건 전부 다 원가 회계에 나오는 재고자산이란 말이야. 그리고 상품은 남으로부터 사온 거, 그리고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비품은 장사를 하기 위하여 바로 설치해놓은 여러 가지 비품.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재고자산하고는 다르죠. 운영을 하기 위하여 뭐 비품을 사용한다. 이건 뭐냐 그럼 바로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자산 중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투자는 단기에 팔고 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단기 매매 증권, 투자 유가 증권,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매도 가능 증권, 다 중요한 뭐가 되냐 투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보지만, 단기 매매가 뭐죠? 단타란 말이에요. 바로 단기 손익 계산하는 금융자산이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란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당장 물건을 어떻습니까? 증권을 팔고 사면 이득이 생기느냐 손해가 생기느냐를 우리가 따져주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뭐가 되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상품을 적성품을 보내는 거, 위탁금. 상대가 왜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 산다는 어떤 결정이 떨어질 때만이 거래가 되는 거고, 여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재무제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관련을 가지는 사람을 재무제표 이해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채권이나 다 되지만 채무자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앞에서도 아마 이런 기초문제 풀 때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적 원가는 바로 여러분들 과거에 자기가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느냐 하는 게 역사적 원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역사적 원가의 한계점이 틀린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치임으로 과거 원가로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현행 판매 가격과 과거에 대응되는 수익 비용에 적절하지 못하다. 맞는 말이죠. 바로 원가는 과거에 자기 산 가격으로 내가 옛날에 샀던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느냐 그 가격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역사적 원가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년 전에 제주도 땅을 갖다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아직도 장부에 50만 원이라고 표시하면 그럼 뭐가 되죠? 역사적 원가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객관성이나 적시성 정보가 없다. 현실과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정확한 그 값은 최소한 나간다. 신뢰성은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목적적 값하지는 않다. 회사를 운영할 땐 목적적 값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목적적 값은 바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걸 표시해 주는 게 목적적 값이고, 역사적 원가는 내가 과거에 산 거 현재 그 가격 이상 나가니까 나를 믿어줘라 할 때 우리는 바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목적적 값하다 그라는 말을 우리가 잘났어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게 한계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9번의 문제를 갖다 볼 때 취득 원가가 A 주식, B 주식이 나와 있어요. 공정 가격이 A 주식, B 주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와 같이 A 주식, B 주식이 나왔을 때 여기에 나온 가격, 여기에 나온 가격 이거 전부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공정가로 나온 뭐가 되느냐 A 주식, B 주식의 전부를 우리가 놔라 이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34만 원. 그 다음에 왜 되느냐 43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3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취득 원가다. 또라마. 반면에 공정 원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공정 원가는 바로 현재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자기가 샀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둘 다 하니까 얼마냐 그러면 34만 원에다가
그럼 여기 얼마냐 그러면은 37만 원을 갖다 우리가 더하라 이거죠. 37만 원을 더하라.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면 71만 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느냐? 73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는 71만 원이 되었다는 말은 2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바로 평가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로 2만 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이건 바로 손익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평가손이 얼마냐? 2만 원이다. 평가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유보적으로 평가이익의 경우는 유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10번에 가서 다음 중 현금의 등가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했는데 현금 등가물이란 현금과 같은 취급하는 걸 현금 등가물이라 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당좌예금, 현금 등가물 되죠. 그러나 정기예금은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정기예금의 경우는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면 만기가 3개월 이내면 바로 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1년 이내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유동으로 보죠. 1년 내다 하는 얘기가 되고 1년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장기로 보는 고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이 정기예금은 바로 일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였는데 만기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등가물로 그냥 여기서 단번에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3개월 이내 환매 조건부. 환매는 다시 사주겠다, 다시 팔겠다. 환매란 말 자체는 뭐가 되죠? 바로 서로 팔고 사는 걸 갖다 다시 하는 걸 환매라고 하죠. 이 환매 조건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이 선물거래 스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왑은 뭐가 되느냐? 외환을 현재 1대 1000으로 예되느냐 그러면 내가 예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겠다. 그래서 예되느냐 그러면 매매가 되는 거야. 그럼 1대 내가 예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1200으로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 또 셀링이지. 이때 뭐가 되느냐? 바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되느냐? A와 B라는 사람이 환율을 1대 1000 했어. 내가 왜 되느냐 그러면 1000달러를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내게 팔겠다. 대신 1대 1200원으로 나중에 왜 되느냐 1000달러를 갖다가 내가 다시 사주겠다. 물론 이게 7월 1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다. 이렇게 1000달러 지금은 팔지만 나중 사줄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죠? 환매라고 얘기합니다. 셀링과 바잉을 갖다 동시에 하는 걸 갖다 우리 환매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주된 목적에 가장 옳은 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된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 그러는 게 가장 알맞는 답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하여 계정 과목을 연결하는 것은 있는 것은 말했어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끼리만 연결하는 거. 한번 여기는 자산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선대금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대금을 미리 먼저 해야 되느냐 받았다 이거죠. 선대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미수금 돈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 이거지. 그러나 선수금은 뭐가 되느냐 미리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결산 자산이 되고 차입금이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 미지급금 부채가 되고 음대여금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의 대여금 자산, 매출채권 자산, 단기매매 정권 자산, 바로 단기 손익인정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얘기하죠. 미착상품, 도착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상품은 미착은 바로 도달되는 상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산이다. 고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회계가 똑바르면 자금이 잘 돌아가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효율적 분배가 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해되죠?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지만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대리비용을 절감한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대리비용은 늘어납니다. 바로 주주가
CEO를 못 믿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회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 비용은 늘어난다. CEO가 주주가 CEO를 못 믿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 이런 비용을 대리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다음 중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에서 영업에, 그래, 영업에는 영업 활동이 아닌 재무, 투자 이런 활동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감자 차익은 오히려 이해되죠? 자본을 줄이면서 일어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지. 그러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 환산 이익이라든가 상품 매출 이익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바로 여기에 감자 차익의 경우는 바로 자본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며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감자 차익, 여러분 잘 알지만 자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자본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경우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을 팔 때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다. 1,000원짜리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1,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되니까 자본금이 돼야 되겠죠. 자본금이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다. 그럼 200원 앞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주식을 발행하며 초과된 금액이다.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이라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900원에 발행했다. 이래 되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가느냐? 현금은 900원밖에 안 들어갔지.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본금은 액면대로 적으니까 얼마냐?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1,000원 앞에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감자 차익이다. 소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데서 따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초과금, 할인 발행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해서 재무제표가 작성하기까지,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순서를 전에도 말했지만 거래가 일어나면 풍계장으로 옮겨라. 풍계가 돼야 돼. 거래가 풍계장으로 가라.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분이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취급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뭡니까? 일단 거래가 일어났다. 그럼 붕괴장으로 가야지. 이게 뭐냐? 붕괴라고 얘기를 했어. 붕괴장에 가서 원장으로 가라. 그 원장 가서 BS와 IS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기.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결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붕괴와 전기와 결산이라는 과정을 갖다 얘기를 해주느냐.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총액 표시의 원칙. 총액은 절대 의견을 약분하지 마라. 총액 표시는 바로 이런 얘기죠. 표가 나왔을 때 여기가 자산이 나오고 여기가 부채가 나오고 여기 자본이 있다. 자산이 1,000이다. 부채가 300이다. 자본이 700이다.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300을 없애라. 300 없애라. 700 이꼴 700이다. 이러면 안 돼. 총액을 다 표시하지 약분하지 마라. 약분하면 안 돼. 약분하면 안 돼. 여기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총액 표시의 원칙이다 이거죠. 반드시 그리고 구분해서 계산하라. 구분 계산은 바로 여러분 IS 가운데서 이해되죠? 맨 먼저 영업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5개로 구분해서 계산하라. 그게
부분 계산의 원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반드시 일어난다. 거래 이중성을 얘기하고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항상 뭐가 되느냐 일치하는 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며 복식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본다. 그리고 항상 수익과 비용은 맞물려 가게 잡아줘라. 그래 복식부기 진짜 원칙은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도 잡아야지. 수익은 올해, 비용은 내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면 바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하는 이유. 왜? 그동안 기계를 써서 이익을 벌었으니까 비용도 그 해의 비용으로 잡아라. 또 외상 매출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매익을 잡았는데 그 해에 비록 돈이 안 들어왔다면 얼마만큼 떼먹힐 것이다 하는 비용으로 예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17번부터 우리가 50번까지 회계원리의 실전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이 중급 회계로 넘어갈 때 상당히 수준 있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안 잡혔다 이럴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것이 뒤쪽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도 한번 드리며 천천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의 정보를 주는 인포메이션.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정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일종의 뭐가 되느냐 정부와 시대의 때 재무제표는 바로 일종의 어떤 겁니까? BS, IS. BS, IS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현금 흐름표다.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하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 BS, IS,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주석 속에 여러분 잘 아는 잉여금 계산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본 변동표를 얘기한다.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하는 자본 변동표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를 주는 자료, 이 자료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한다.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한다. 재무제표 얘기에는 이 5가지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는 여기와 관계가 없는, 합계잔액시산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다른 내용은 다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는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합계잔액시산표는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쭉 가서 2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21번은 다음 2가지 선택 중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바로 효용의 비용을 뭐라 하느냐 하고 묻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여자를 갖다 좋아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B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갖다가 C와 결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지. 또 C와 만약에 B와 결혼한다면 C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해야지. 이와 같이 우리는 한쪽에 포기하는 비용,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바로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준다는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즉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며 나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포기하는 쪽의 비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쪽의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23번에 다음 중 결합 원가의 배분법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결합 원가를 얘기할 때 어디서 우리가 얘기했노 그러면 바로 한 마리의 여러 연산품,
바로 연결되어 물건을 갖다 생산하는 경우에 바로 비용이 발생되는데 같이 결합되어서 간 비용을 우리는 결합비용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냐?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 그럼 이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만약에 축산업에서 한다면 고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기와 뼈와 가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점, 이 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분리점이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와 가죽과 뼈가 된다는 이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결합원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결합원가다. 같이 결합되어서 원가로 갔다.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기를, 뼈를, 가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점까지를 결합원가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여기서 뭐가 되죠? 바로 나중에 각각의 어떤 더 가공비가 될 때는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분리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점까지는 결합원가가 되는데, 결합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배분법칙이 아닌 것 그러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물량기준이냐,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냐, 순현실법이냐, 미래가치법이냐 다 맞지만 원가가산법이란 말은 어디에서 쓰느냐? 원가가산은 바로 여러분들 옛날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 우리가 팔았을 때 10%의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바로 110원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이렇게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에 10%의 이익을 가산해서 110원짜리가 되었다. 그럼 이게 뭐냐? 원가에 가산했네. 원가에 가산했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원가가산제도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본다면은 24번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가 함수로 나타난 문제를 갖다가 보여준다. 원가 함수로 나타났죠. 그럼 이 문제의 원가 함수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갖다 다루는 기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다시피 y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뭐가 됩니까? 1000만원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5000x다. 자, 이 5000x에서 x가 1 올라갈 때마다 2, 3, 4 변동될 때마다 5000씩 변동을 준다.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요한 x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이 바뀜에 따라 변동되는 데 따라 얼마씩? 5000원씩. 그리고 여기에 x가 0이 될 때 뭐가 되느냐? 1000만원이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이 1000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고정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요거는 변동비를 나타낸 변수로 보고, 이 x가 제로일 때 1000만원이 되는 거는 뭐로 봐야 되느냐? 고정비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문제 자체에서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단위당 단가가 얼마냐? 여기 보면 우리가 1000원이에요. 이 말은 뭐가 되냐? 하나당 단가가 1000원이라는 말은 x가 1 바뀔 때마다 x는 5, 즉 한 단위 바뀌는데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만원이네요. 한 단가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자주 사용하는 손익분기점 이야기 속에서 변동 비율이란 말, 이 변동 비율은 바로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원가. 전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단가에서 전체에 뭐가 되느냐? 비용이 어디에 되느냐? 이 비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비교적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동 비율이란 말을 갖다가 잘 생각하라. 이 변동 비율은 바로 여기서 뭐가 되죠? 하나당 단가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당 단가가 바로 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원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5000원씩 바뀐다는 얘기가 되니까 5000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해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24번 문제를 갖다 우리가 푼다면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 플러스 제로다.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 플러스 제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가 얼마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아까 고정비는 1000만원이라고 했죠. 1000만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만약 희망이익이 있다면 여기에다 더하면 되지. 근데 손익분기점의 희망이익은 얼마냐? BP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0원이란 말이에요. 0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많은 분에 여기 5천을 넣으면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금액을 갖다 우리가 산정해주면 손익분기점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2분의 1이면 궁극은 넣어야 되죠.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느냐? 바로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곱하니까 여기 뭐가 되죠? 1분의 2가 되니까 2,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몇 개? 2,000만 원은 금액이란 말이야. 금액인데 하나당 얼마냐? 10,000원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10,000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2,000만 원을 놓아라. 2,000만 원을 놓아라. 그럼 궁극은 몇 개가 되느냐? 2,000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바로 정답은 2,000개가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24번의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2,000개가 나온다는 얘기로 설명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23번에 재무회계 이론적 체계를 갖다가 정립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의 기준이 아닌 건 물었습니다. 우린 분명히 기간별 보고 의무,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항상 기업의 근고 입장을 본다 그러는 게 기업 실체 이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무제표를 바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다 좋지만 취득 원가주의 가정 이건 아니다 이거죠. 취득 원가주의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상황별로 원가주의로 할 것인가 공정가치로 할 것인가는 문제의 소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바로 3번의 이야기죠. 취득원가주의라는 말은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28번으로 가서 28번에서 현행 원가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의 정의가 아닌 것 이랬습니다. 무형자산은 항상 말했지만 영업권하고 반대는 명가 매수 차익이다 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런 게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얘기한다. 그렇죠.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다. 굿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상 권리가 있어야 되지. 식별이 가능해야지. 기업과 분리 불가능. 기업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출이 확실하다. 지출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와는 의미가 없지. 왜? 상황에 따라 서로가 거래에 따라 영무권을 넣어야 되냐 금액이 각각 달라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왜? 평가가 정확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서 다음 감가상각의 3대 요소가 아닌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연수, 잔존가격, 취득원가, 감가상각의 기준액 좋은데 처분가격은 감가상각과 관계가 없다 하는 걸 가볍게 터치하고 나가도록 하죠. 다음 32번에 보면 다음 중 재무제표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이 아닌 것 물었습니다. 재무회계는 경영자가 주로 이용하고 관리회계는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근데 정반대가 되죠. 오히려 재무회계가 투자자가 되고 관리자는 뭐가 관리회계는 경영자 CEO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팔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계 처리가 둘 이상 될 때 34번을 봐주세요. 회계 처리에서 둘 이상의 회계 처리가 가능할 때 가능한 순이익은 낮게,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계상하려는 이야기, 수익은 작게,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적게 물게 하자 하는 거에 뭐가 되느냐 그럼 안전성 보수주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가 이익의 경우는 거의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지. 왜? 아직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평가 손은 반드시 잡는데 평가 이익을 갖다 어야 되느냐 그러면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 왜 이러냐?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라는 원칙에 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데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포괄계산서의 작성이 아닌 것, 기준이 아닌 것 물었습니다. IS의 기준이 아닌 것 뭐죠? 맨 먼저 수익과 비용은 대응되라. 이미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 31일이 될 때 감가상각하는 거, 12월 31일이 될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떼먹힌 게 아니라 떼먹힐지 모른데 해서 대손을 설정하는 걸 얘기한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수익 비용의 대원칙이고, 그 다음 모든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다. 비용은 발생주의로 끝. 그러나 수익은 발생주의에다가 반드시 돈을 받는 실현주의까지 가야 된다 했던 이야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러는 건 뭐 1구분, 2구분, 3구분, 요즘 SBU가 있어서 바로 이제 의해되죠. 5구분 속에서 SBU를 반영해서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까지 따지며 마지막에 단기순이익가는 5구분 손익계산서 좋죠. 그 다음에 약분하지 마라. 총액을 표시해줘야 된다. 약분을 해버리면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는 내용을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총액을 표시하고 온다. 근데 유동성 배열,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BS, 바로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빨리 되는 것부터 배열하라. 그런 걸 유동성 배열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처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40번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40번 될 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손익계산 상품의 계정에서 전에도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 그리고 여기가 기말재고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기말재고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죠. 바로 기말재고가 얼마냐가 결국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이익을 계산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말의 재고, 바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했는데, A와 B를 갖다 결합해서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이란 말을 쓰지. 판매 가능 상품이다. 그 다음에 C를 갖다 우리가 빼면 원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럴 때 요 B에 대하여 C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때 C는 단가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수. 단가와 개수를 갖다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단가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선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이다, 이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개수는 실사법. 그 다음에 재고조사 실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실사, 계속기록법, 혼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법이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궁극은 바로 C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야기. 이건데 바로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뭐가 된 단가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바로 단가의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실제 재고수는 개수입니다.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모를 때 쓰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계정 광고를 골라내는데 예수금이다, 선수금이다, 매입채무다, 그 다음에 예수금이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부채의 이야기가 되며 1년 내에 갚아야 하지만 사채의 경우는 부채 속에도 비유동 부채, 이 3년 통상 많이 취급하는 게 사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냐, 44번에 가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분 사채.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전환사채는 바로 뭐가 되느냐, 전환권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환권을 인정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줄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줄게. 사채가 있다. 주식으로 전환시켜줄게. 이런 전환의 권한을 가진 사채를 바로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있다. 그래서 사채를 언젠가는 주식으로 바꿔줄게.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갖다 우리는 전환사채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가 이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 사람은 항상 중간에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뭐가 되느냐, 주식이니까 이거 chuyển 지가 되는 겁니다. chuyển 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환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어떠냐, 새로운 주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채는 없애고
사체는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전화는 사체주냐 아니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주주냐 이 둘 중 하나 오화의 개념이라.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 바로 엔드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신주 인수 새로운 주식을 더 살 수 있다. 사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식으로 더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사체주도 있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주주가 된다. 바뀌어도 좋다. 이걸 갖다 신주 인수권부 사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때는 엔드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엔드의 개념. 사체의 주인 동시에 주주가 된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기존 주주의 권한을 희석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주의 수가 왜 됩니까? 100만 명이면 100만 분의 1의 권한을 가졌는데 주주의 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주주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주주의 수가 늘어난다. 주주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가 되냐? 권한이 희석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희석증권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사항 중에 정당성이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끔 KGAAP에서 만약에 KIFRS로 바뀌었다. 이것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회계 변경이란 말이에요. 회계 어떤 제도나 인정이 변경된다. 이럴 때 인정이나 제도가 변경이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바뀐다. 어떤 제도가 바뀐다. 올드 제도에서 뉴 제도로 바뀐다.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회계 변경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회계 변경이다. 근데 회계 이런 변경 천정을 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입증이 필요 없는 것. 입증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건 바로 왜 우리가 바꿔야 되죠 하는 것. 뭐 예를 들어 환경이 변했어. 업계의 합리적 관용에 의하여 또 기업을 최초로 바로 공개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공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새로운 회계 처리 이거 다 좋은데 예를 들어 기업 회계 기준 자체가 재개정됐다. 그럼 굳이 이 변경의 사항에 대하여 논할 이유가 없죠.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바꿔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되느냐 하면 바로 기업의 결합을 갖다 얘기할 때 꼰재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꼰재론은 바로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결합의 관계를 얘기하죠.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가지를 쭉 뻗어나갈 때 여기에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때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지분법 적용 주식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 회사나 아들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바로 얼마의 지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20% 지분을 가졌다면 항상 아들 회사 이익의 20%만큼은 관여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될 때 이 결합 재무제표가 뭐냐? 연결 재무제표다.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아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의 3대 요소에 속하는 거 바로 앉는 거 그랬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공장 사무실 운영비 다 바로 생산과 관련이 되지만 판매관리비는 우리가 봤을 때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풀고 있는 이런 이론적 개념은 중급 회계 속에 갔을 때 이런 심화학습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 속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양적으로 원리회계에서 갖춰야 할 이야기를 설명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단 실전 문제 17번에서 50번까지는 가볍게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